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오늘 자정부터 사라집니다. 대신 입국한 지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만 외출이 허용됐지만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에 대한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온 중국 곳곳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봉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중국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3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기간이 불과 7년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남용한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도 내렸지만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도 미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입국 1일차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대본 1 총괄 조정관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자정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에서 이달 0.9%로 더 감소했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 가족과 청소년,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을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가족, 청소년, 여성복지시설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취약시설이나 감염 취약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는 유지해야 한다며 아이 돌보미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을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는 2020년부터 42만여 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려온 중국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일 가까운 봉쇄에 성난 주민들이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어젖힙니다.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오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부경제특구 선전에선 시위대와 방역복을 입은 경찰 사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앞인 홍콩에서 입국 격리가 폐지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허난성 정저우의 대학생들은 국경절 연휴 때 집에 보내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달래긴 해야겠는데 10월 당대회를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쌀포대를 뜯어서 쏟아붓고 멀쩡한 달걀을 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영상,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온 관변 농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닥을 친 위안화 가치와 개발도상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 전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N차 봉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순응해온 중국인들도 참을성을 잃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리나라에선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혈액을 관리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서 각종 사고나 재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비 시설도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난 화재의 불길이 혈액 보관실에 덮쳐서 10,000팩 가까운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나 된 데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화재 진압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국 대다수 혈액원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게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곳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년 전에 지어진 경기혈액원 단 한 곳. 혈액원은 대학병원 등과 달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는 저층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과 같은 외부 재난 상황에 취약한데 상당수 혈액원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직접 혈액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된 서울 남부혈액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긴 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들어가야 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오염 등에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창틀 곳곳에서 물이 새고 혈액 장비 일부는 고무관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혈액원만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고 복지부가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보조해주다 보니 시설 전반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화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뤄짐으로써 어떤 수혈자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헌혈자는 2년 전보다 월 평균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한 방울마저 소중한 착한 피를 전담 관리하는 혈액원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관리, 혈액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혈액원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산균수 부족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를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세 나라에 있는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판매업자가 유산균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3개국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산균수가 부족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자가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할 때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최근 5년간 2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24조 2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지출된 건강보험 총 급여액의 7.8%가 흡연, 음주 관련 급여액으로 쓰인 셈입니다. 2017년 4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25% 정도 증가한 5조 3천억 원으로 대체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대의 건보급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일본이 설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예.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오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IAEA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염수 처분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고요. 또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IAEA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검증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대표로 참석한 히키하라 다케시 대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염수가 아니라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을 기준을 밑돌도록 희석한 이른바 처리수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국 대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계획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내년 봄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양국의 대화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냥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오염수냐 처리수냐에 따라서 취급 방법까지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안전성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4위로는 생쥐의 뇌 속에 칩을 넣어서 생쥐 행동을 원격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조일주 교수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약물 투여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펌프와 또 뇌 신호 측정 전극이 달린 무선 브레인 칩을 개발을 해서 쥐의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조작으로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뇌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칩이 이식된 생쥐 2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먼저 공복 상태였던 쥐들이 원격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는 2마리 모두 격렬하게 먹이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에게 식욕 억제 약물을 투입을 한 이후에는 먹이 쟁탈전이 없이 나머지 조종받지 않은 쥐가 먹이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뇌에 약물을 주입하려면 외부에 이렇게 연결된 펌프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생쥐의 행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칩이 직경이 0.1mm에 무게도 4.6g으로 소형이라서 생쥐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약물을 투여받고 또 뇌 신호까지 전송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은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 동물의 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앞으로 뇌질환 치료제의 효과를 동물 실험에서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정말 뇌과학의 발전이 눈부신 것 같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 5개월 동안 계속됐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26일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네. 이제는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는 정부와 국민 또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7차 유행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한 사람 가운데 43.9%가 지금도 실내 마스크를 부분적 혹은 단계적으로 해제해도 된다고 답했고요. 또 당장 완전히 해제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11.1%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년간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독감 발생이 낮았는데 이번 겨울에는 다시 높아질 위험 등이 있다면서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국민 여론도 살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코로나는 아직 꺼진 불도 아니잖아요. 네, 너무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2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50년 만에 달 복귀 프로젝트죠. 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발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3단계에 걸쳐서 유인 달 탐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올해 계획된 1호 미션 때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고요. 또 2024년에는 2호 미션에서 사람을 달 상공까지 보내고 또 2025년에는 3호 미션에서 우주인 2명을 달 표면에 착륙을 시킬 계획인데요. 예. 그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이 앞서 2차례나 발사가 미뤄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 허리케인 우려로 3번째 발사까지 중단된 겁니다. 발사대에 세워졌던 로켓이 결국에 조립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립동은 발사대에서 6.4km 떨어져 있어서 이 로켓을 옮기는 데만 10시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 일정은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원래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 예정일이 8월 29일이었는데요. 기체 결함으로 첫 번째 발사가 불발됐었고요. 또 두 번째 시도도 지난 3일에 역시 기체 결함으로 불발됐습니다. 예. 또 많은 사람이 미국이 과거 60년 전에 이미 달에 사람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왜 발사가 어렵냐 이렇게 이유를 궁금해하실 네. 텐데요. 이번 아르테미스 우주선은 과거 아폴로 때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또 더 오랫동안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료 탱크와 엔진 연결 구조 등을 개선을 해서 과거와는 이 다른 로켓이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나사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우주 왕복선을 자체적으로 발사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간의 공백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인류 최초로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사된 미국 다트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지난 27일 오전 8시 14분에 목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예. 디모르포스는 지름이 160m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은 전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험 대상으로 꼽힌 소행성이죠. 다트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밖의 심우주에서 총알보다 15배 빠른 초속 6km로 디모르포스에 충돌을 했는데요. 예. 나사는 충돌 1시간 전부터 충돌 직전까지 우주선이 전송해온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충돌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또 다트에 실려 있다가 지난 10일에 먼저 분리된 큐브 위성 리시아 큐브가 촬영했던 다트의 이미지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우주국이 공개한 이미지들에는 우주선과 충돌한 디모르포스에서 커다란 섬광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 속에 나타난 섬광이 이번 충돌로 이 디모르포스에서 표면에서 분출된 수많은 잔해에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도 다트 우주선의 충돌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설치된 한국 천문연구원의 망원경에는 이 포착된 모습을 봤더니 우주선이 디모르포스 소행성에 충돌을 하자 뽀얀 먼지가 주변에 분출된 것을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이번 충돌의 결과로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지상과 우주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예. 나사는 우주선 충돌에 성공을 하면서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먼 곳에 있는 소행성을 찾아간 것도 신기하고 또 그 궤도까지 바꾼 건 더 신기한데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17.5%로 이제 3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 3년 빠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빠르게 늘지만 이들의 형편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등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여전히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자아 실현도 그렇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일을 하면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과 노후 관련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부양할 거란 기대는 많이 줄어든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늘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연구비는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겠죠. 그런데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징계 조치도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연구물품 판매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내역을 만들어 국가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연구시설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00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10억 원 정도가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업체의 세금 신고 내역은 있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 없거나 다른 경우도 341건, 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국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체가 연구실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연구비는 얼마나 회수됐을까? 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업체와 연구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제재를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급한 연구 환경상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뭐 하나 사 먹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에 이어서 커피나 집밥 반찬까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소액 쇼핑족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내부에 얼음컵을 손에 든 줄이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부터 직장인들이 잇따라 찾으면서 커피 머신 5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타 먹는 방식이다 보니 인건비도 들지 않는데요. 이 커피 한 잔 가격은 1,200원에 불과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우선 편의점이 어디에서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도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비해서 더 싼 편이고 맛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실제 이 편의점 커피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외식 물가는 물론 식자재 값도 줄줄이 오르다 보니 편의점에서 반찬을 사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한 끼 해결하기 편하도록 각종 밑반찬을 주요 품목으로 내놓은 건데 퇴근길 1인 가구 구매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0% 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딱 먹기 좋은 정도의 양이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종종 이용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마트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싼 값에 내놓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우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신선 제품과 반찬류 등을 저희가 싼 값에 출시하고 우유가 특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싼 값에 출시하여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과 피자가 큰 관심을 끈 데 이어 편의점 소액 쇼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쌀 과잉 공급과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밀가루를 대체할 쌀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요.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갓 만들어 내놓은 빵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모양도 맛도 다양한 빵이 60여 가지나 되는데 모두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쌀빵을 처음 선보인 3년 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늘고 쌀가루 사용량이 작년 10톤에서 올해 20톤으로 늘었습니다. 밀가루에 못지않은 그런 식감이 있고 그리고 밀가루가 가지고 있지 않는 쌀이 독특한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더 좋은 것 같고. 쌀가루용 쌀인 가루미는 다른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쌀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과 노동력, 가루 생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 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입니다. 밀가루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또 쌀의 생산 식용 쌀의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쌀 생산 농가들과 정부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루미를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가루미 재배 면적을 2026년까지 42,00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략작물 직접 지불제를 도입을 해서 농가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공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그래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 비용은 낮췄지만 그래도 가루미로 쌀가루를 만드는 비용은 밀가루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가루미의 대량 생산과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면 소비자 건강과 쌀 관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1일부터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2,270원 늘어납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과 산업용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 킬로와트시당 4.9원을 포함하면 1일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7.4원에 달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공급 전압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각각 4.5원, 9.2원 추가로 인상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가장 많고 요금 단가도 높은 최대 부하 시간대를 늘리는 등 내년부터는 계절과 시간대별 구분 기준도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과 같은 대용량 사용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에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민생 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물가 상승부터 무역 적자까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절감과 함께 협약 체결이나 홍보 등으로 기업과 국민의 에너지 소비량도 줄여가겠다는 건데요. 추경호 부총리 관련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모든 중앙, 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 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산업 부분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인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쯤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 금리 역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76%로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4.84%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4.35%까지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예고해 한국은행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12년 만에 5%를 상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내 8% 깰 가능성,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라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본격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추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가 하락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2.84%까지 떨어졌고 2.11% 내린 S&P 500 지수는 또다시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6% 넘게 빠졌다가 4.9% 하락으로 마감한 애플 탓이 컸습니다. 애플은 신형 휴대전화 증산 계획이 철회되고 투자 의견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유럽발 경기 침체 공포는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전 긴급 국채 매입을 발표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영국은 트러스 총리의 감세한 고수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일제히 2% 가까이 내렸습니다. It's a real concern about the resolve of European central banks to fight inflation, and particularly the UK, and how that might spread to other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굳건한 데다 그 여파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마저 흔들면서 침체 국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대거 반대 매매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0%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보다 800포인트나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선 계좌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9월 26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5,000여 개로 9월 초에 5,000여 개와 비교해 3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위원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준입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4,800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득을 봐도 그거를 결국은 달러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달러화 환전할 때 환차손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자. 이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로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외국인 비율이 39.2%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억제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주택 인테리어 미드 센추리 모던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더니즘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르 꼬르비지에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르 꼬르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르 꼬르비지에 어떤 사람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죠. 르 꼬르비지에는 스위스 출신으로 본명은 에드아르 자네레입니다. 13살 때 라쇼드퐁 지역 미술학교에서 시계 관련 장식과 조각 등을 공부하는데요. 네. 사실 르 꼬르비지에는 시계 장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 시계를 다루는 직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학교에서 스승인 샤를 레플라토니에로부터 건축 공부를 권유받으면서 이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샤를 레플라토니에는 스위스 아르누보의 개척자이기도 한데요. 17살 무렵에 이미 첫 주택 설계를 한 르 꼬르비지에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재능을 알아보고요. 건축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또 이 레플라토니에는 르 꼬르비지에에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도록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의 선구자인 오기스트 페레 미트로 들어가서 1년 넘게 일을 배우고요. 특히 이때가 산업화와 기계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르 꼬르비지에 또한 자기만의 건축 스타일과 이론을 만들어갑니다. 또 그 밖에도 독일에서도 건축을 연구하는 등 세계적인 건축 양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네, 르 꼬르비지에가 활동한 게 20세기 초라고 들었는데 이때 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건축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 20세기 초에 미술에서는 원근법이나 또 입체주의 같은 사조가 나왔고요. 의학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왔죠. 네, 이 밖에도 잘 알려진 중요한 이론과 개념 또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건축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집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사는 장소였다면 산업화와 기계화를 겪으면서 그 장소의 효율성을 살피게 되고요. 이 르 꼬르비지에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깨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셈인데요. 르 꼬르비지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건축은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표현해야 한다. 당시에 제시한 그 개념과 이론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만큼 현대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르 꼬르비지에의 이 건축 분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르 꼬르비지에는 이탈리아나 이스탄불 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건축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건축적 이론 같은 것들을
것들을 정립하고요.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르꼬르비지에는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오브제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갔을 때는 개인과 공동, 각각의 공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발칸반도에서는 자연 경관과 건축 사이 어떤 조화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르꼬르비지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또 장소를 가도 항상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르꼬르비지에가 기존의 건축 공법과 관념을 깨게 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이 르꼬르비지에는 우선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벽돌이나 돌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조적식 건축 공법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조적식 습식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기스트 페레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의 건축가로 잘 알려진 토니 가르니에가 이 조적식 건축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기존 건축 공법과 다르게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또 형태적으로도 단순화되고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르꼬르비지에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건축 분야에도 대세, 즉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모교로 돌아가서 건축학 강의를 맡게 되는데 이때 현대 기술을 건축 이론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꾸준하게 연구하게 됩니다. 네, 현대 기술을 건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이 건축가 르꼬르비지에 기존 건축계에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르꼬르비지에도 연구 끝에 앞으로의 100년간의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도미노라고 불리우는 구조 계획도인데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6개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2개의 계단이 지탱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고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 수평층의 모서리에 기둥이 자리하는 이 구조가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당시에는 내부의 공간이 자유롭고 벽이 없는 이런 구조는 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벽이나 지붕, 창문 등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지금은 흔한 구조인데 이때는 파격적인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이 도미노 구조 외에도 르꼬르비지의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현대 오건축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네, 방금 이야기한 도미노 구조를 바탕으로 현대 건축의 5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는 건축의 공법이나 이론 또 외관의 구조 같은 것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 건축가의 특성에 따라서 좀 중구난방이었다면 르꼬르비지에가 제시한 이 5가지 원칙을 통해서 건축의 통일성과 정형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 필로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둥들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1층은 예를 들면 지금의 주차장 같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벽이 기존과 다르게 어떤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계하거나 또 아예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필로티로 인해서 건축의 정면인 파사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 네 번째는 창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평으로 창을 연속으로 내어서 자연 채광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옥상의 정원을 조성하면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흙과 정원의 식물들이 누수를 방지하게 한다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의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르꼬르비지에는 이 5가지 원칙을 제시했고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 건축에 활용해서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의 건축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 지금 르꼬르비지에가 얘기한 대로 지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 5가지 원칙을 모두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1930년에 포아시라는 곳에 세워진 건축물인 빌라 사부아인데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 즉 필로티를 이용해서 1층의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했고 또 2층에는 연속적으로 길게 창이 나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빌라 사부아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개방적인 건축 설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르꼬르비지에 총 1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빌라 사부아를 포함한 총 10개의 건축물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르꼬르비지에 건축물로는 마르세유에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있는데요. 이 르꼬르비지에가 지은 첫 공동주택이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은 시대 하디유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빛나는 도시를 의미하고요. 격자 무늬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단조롭거나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좀 디자인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이 건축물 외에도 필로티와 옥상 정원 같은 요소들이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르꼬르비지의 대표적인 많은 건물이 프랑스에 있으니까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건축가이자 최근엔 가구 디자이너로도 많이 알려진 르꼬르비지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편의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이 현대 건축의 거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트 디렉터 박소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년기에 빠진 치아를 복구하지 않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연구팀은 치매 환자 122명을 포함한 60세 이상 488명을 조사한 결과 치매군의 평균 치아 소실 개수가 6.25개로 대조군의 4.53개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치 뒤 치아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비율도 치매군에선 56%로 대조군의 43%보다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임플란트 등의 치료로 저작 능력을 유지해주면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뇌 혈류가 증가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 효과가 높은 천연 물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한순규 교수팀은 한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광대사리에 포함된 항암 천연물인 세큐리티닌과 세큐아마민 D 등 7종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 최초의 합성입니다. 연구팀은 세큐리네가 골격의 특정 위치에서 원하는 특정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하고 원자 배열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해 합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 기본 골격의 탄소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발생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2조 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유출자는 71%가 내부자였고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재위는 이 같은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의 해외 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기술료 제도를 개선해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이자 R&D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핵심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료 제도 개선안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당일에 해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오늘 자정부터 사라집니다. 네, 입국 전 검사에 이어서 입국 후 검사까지 모두 폐지되면서 해외 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침체된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